안녕하세요. 유시윤 변리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2차 시즌이 열려서 변리사 2차 대비 디자인 보호법 기본 이론 강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 보호법 선택하게 되면은 어떤 메리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 선택했다는 거를 뭐 스스로 좀 자신감 있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쭉쭉쭉 공부를 해 나가셔서 실력도 그만큼 상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디자인 보고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이제 각자의 공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뭐 생동차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작년에 부진정 동차 대비하셔서 뭐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동차 시즌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기득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번에 어 좀 안타깝게도 1차 시험에 점수가 좀 그다지 합격할 거라고 좀 믿음이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번 부진정 동차 시즌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2월 이제 시험 끝나고 시험 다음 날에 우리가 설명회 했던 거, 박지원 변호사님, 최지원 변호사님, 곽주현 변호사님이랑 같이 했던 내용들도 있지만, 그거에 좀 더 부가해 가지고 제가 2 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길게 오리엔테이션이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강사 소개는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고, 뭐 대부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언노운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회사에서도 변리사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 보호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려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50점 넘으면은 우리가 평균 점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최대한 50점만 어떻게 좀 방어적으로 내가 뭐 불이탈을 좀 줄이고 50점만 넘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좀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디자인 보호법도 법 과목이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공부가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는 사실 50점 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 좀 적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1차 시험에서 접했던 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1차 점수가 뭐 이번에 그 디자인 보호법 좀 조문 위주로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막 두세 문제씩 틀려 가지고, 아니 뭐 또 2차 올라가서 틀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근데 1 차하고 2 차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공유를 하고 있지만, 1 차는 우리가 출제위원 분들이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려고 지문에다가 막 날짜 같은 거 좀 바꾸고, 그러니까 기간 이런 거 좀 바꾸고, 주체를 뭐 특허 심판원장이든 특허청장이든 심사관이든 심사장이든 막 이런 거 바꾼단 말이에요, 치졸하게. 근데 2 차에서는 그런 걸로 내진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논점으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디자인 보호법 처음 공부할 때 디자인의 신규성은 어떤 것이고 진보성 대신에 청작 비용이성이 나오는 거고, 디자인은 물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여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유사 판단하고, 이런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재밌는 거 있잖아요, 디자인 보호법. 그 특유의 내용들을 거의 문제로 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점수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2 차는 또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기본 내용은 공유를 하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다른 뭐 공학 과목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뭐 저작권법을 선택한다든가 했을 때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기본 이론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본 이론 오리엔테이션 강의지만 20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 20강 안에는 기본 내용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지를 적을 거고, 어떤 것들을 키워드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용이 익숙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고, 법 과목이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안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소화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야 우리가 50점 맞춰 가지고 이 선택 과목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게
되신 다음에 나머지 이제 민소, 특허, 상표에서 고득점을 하셔 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동차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소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에서 최대한 공부 시간을 줄이고 이런 불안정한 마음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이도 편차가 좀 적어요.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제가 이제 선택 과목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난이도 편차가 적어요. 그냥 웬만하면 공부가 다 돼 있으면 웬만하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 디보를 내면서 약간 특허 문제를 좀 내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특허 문제도 같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특허에서 대비가 됐다면 솔직히 땡큐로 디자인 보호법에 맞게 좀 변경해 가지고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좀 땡큐죠. 그래서 난이도 편차가 적다는 게 좀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민소, 특허, 상표처럼 같은 법 과목 논술 시험이에요. 특히 특허 상표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법학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강사분들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크게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부할 때 특상을 공부했던 그런 경험치가 디보 답안지 적는데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디자인 공부하면서 계속 목차 정리 연습하고 뭐 출전 GS 가 가지고 답안지 작성하고 이런 연습들이 특허 상표 가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적으로 약간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허 상표 스탯이 디자인 보호법 스탯하고 연동이 됩니다. 이게 정비례 표시죠. 그래서 특상 열심히 공부하시면 디보도 열심히 오르고, 그리고 아까 특허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점수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방어적으로 5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응시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따 보시게 되면 한 5, 60%가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변리사가 되고 나서 디자인 업계, 그러니까 이 변리사 업계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학 과목 좀 잘하는 사람들이 변리사가 돼가지고 좀 어려운 기술 분야 내용들 이제 명세서도 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 전문성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뭐 수험생 입장에서 솔직히 알바노죠, 알바노. 그래서 쉽게 합격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뭐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해서 공학 과목 선택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합격해 가지고 그 분야 일을 못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뭐 디자인 선택해 가지고 합격했지만 뭐 전자일 하고 상표도 하고 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 오히려 뭐 이제 디자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보호법 나중에 이제 가면은 다른 이제 동기들은 만약에 디자인 선택 안 했으면 디자인 잘 모르기 때문에 디자인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디자인적인 전문가로서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응시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 공부하는 내용도 다 표준화돼 있어요. 그냥 기본서 있고 사례집 있고 그다음에 실전지에서 풀고 거기서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학 과목이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번 계속 많은 분들이 시험을 봐왔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간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부 자료가 표준화되어 있고 불안감이 줄어든다. 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 보호법은 선택 과목은 약간 뭐 다른 이제 민특상처럼 그 상대평가로 하진 않습니다. 다 같이 잘 쓰면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 그래서 다 같이 잘 쓰면 뭐 그 페일 비율이 뭐 10%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면 거의 공부를 안 하신 분들만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비율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만 좀 공부를 해 준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해 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50점을 효율적으로 획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자인 보호법 선택하신 거 잘한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까 제가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다 했는데 제가 좀 사라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 페일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선택자 비율부터 볼게요. 선택자 비율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 보호법 지금 이제 2024년에는 52%였는데 뭐 50%에서 60% 요즘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작권법이 좀 분량이 적다고 해요. 저는 이제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은 알지만 이 시험이 어떻게 뭐 되는지는 제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어 그 때가 아니어 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을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법 요 정도 선택을 하고, 요즘 공학 과목은
다 합쳐야 21%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과 나왔으면은 뭐 회로이론이나 제어공학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뭐 내가 기계공학 나왔다 그러면 뭐 연력학 이런 거 선택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화학과 화공 나왔다 그러면은 뭐 반응공학이나 뭐 반응공학 같은 거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뭐 유기화학 선택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바이오나 아니면 뭐 생화학과, 생물학과 이런 거 나오셨으면 뭐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이런 거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컴공이다 하면 데이터 구조론, 뭐 전자과도 데이터 구조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어 뒤로 넘어가서 보겠지만 이 공학 과목들은 아주 그냥 그 페일 비율이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출제한 교수님이 갑자기 삘 받아 가지고 문제를 막 어렵게 내. 어렵게 내면 아무리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날고 긴다고 해도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산 과목이기 때문에 계산을 막 하다가 실수를 해. 정답이 틀려. 그럼 어떤 채점위원 분들은 이거 정답 틀렸으면 그냥 바로 30점 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뭐 공대나 이과대 나와서 아시겠지만 뭐 아무리 이 그 해결 과정을 열심히 잘 썼어도 답이 틀리면 이 사람은 틀린 문제예요.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좀 위험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페일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지금은 합격하셨지만 지금 합격하신 분 중에 공부를 3-4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합격하던 해에 그 전 시험들은 다 회로이론 선택했다가 맨날 회로이론 이제 철퇴로 막 50% 60%씩 막 떨어지는 페일이,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분이 뭐 회로이론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안타깝게 뭐 자꾸 실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전작가 나왔어도 그냥 안정적으로 가야겠다.' 해서 삼시 때 디자인 보호법으로 바꾼 거야. 디자인 보호 바꾸고 민특상 되어 있으니까 바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런 물론 이제 내가 공학 과목 괴수고 이러면은 뭐 당연히 하셔야죠. 내가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하루에 30 분도 안 해도 회로 이론 이거 그냥 아주 그냥 껌으로 점수 맞을 수 있다, 이러면은 뭐 이거 선택하는 거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웬만하면 좀 안정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뭐 저작권법도 뭐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뭐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이만 줄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 선택 과목 페일 비율을 보면은 제가 요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검정색은 이제 평균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 2018년 19년에는 이 패스 앤 페일 제도가 어 얼마 시작되지 않았네요.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30% 40% 막 이렇게 좀 조율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뭐 과목별로 뭐 되게 합격률도 페일 비율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약간 줄어드는 추세로 있어요, 이 페일 비율이.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그냥 패스 페일이니까 그냥 얘가 요 정도 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만 평가를 하는 거지 이걸 너무 어렵게 낼 필요는 없다, 너무 빡빡하게 다 채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디자인인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어렵게 좀 되다가 점점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23년 24년에는 지금 16.9%, 10.8% 이렇게 페일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은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페일 비율이 뭐 대충 30% 미만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다시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페일 비율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충분히 어 이 '패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뭐 저작권법도 되게 안정적인 페일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려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학 과목 페일 비율을 보게 되면은 아주 난리도 아니죠. 이제 화학 바이오 전공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공학, 유기화학, 분자생물학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꿀타임이 있긴 하지만 다시 50%가 떨어져. 이러면은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널뛰기를 한다면 뭐 좀 약간 주가 차트 같은데 이렇게 됐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될까? 모르는 거지. 몰라요. 물론 뭐 디자인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할 수 있다? 근데 디자인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디자인은 법 과목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공학 과목은 그럴 수 있어요. 막 어디 이상한 데서 가져와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양도 좀 많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반응공학. 자, 반응공학 같은 경우에는 꿀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4년에 역시 공학 과목이기 때문에 갑자기 45.1%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학 과목들은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겁니다. 자, 분자생물학 보세요. 이렇게 좀 잘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 되던 때. 지금도 좀 괜찮죠? 근데 뭐 이렇게 58.1%, 페일이 60% 가까이 나오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게 시험에 합격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분자생물학 본 사람 중에 40%가 떨어졌다, 40%만 붙었다니까요. 일단 민특상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너무 널뛰기가 큰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회로이론이 초록색인데, 보시게 되면 회로이론도 54.7%, 뭐 42.2%, 41.1%.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분이 이때 회로이론 선택한 거예요. 맨날 실수해가지고 떨어지다가 디자인 보호법 아까 이제 2023년, 2024년 왔을 때 16% 10%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학 과목은 널뛰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연력학도 보세요. 60% 페일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교수님이 필 받으시면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제어공학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약간 주식 차트로 보면 잡주라고 하는 그 잡주 차트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잡주가 왜 잡주죠? 종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종 잡을 수가 없어서.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종 잡을 수가 없으면 사실 불안감이 높아지죠. 지금이야 뭐 내가 뭐 전작가 나왔는데 나 회로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 막바지로 가가지고 자꾸 문제 푸는 자꾸 실수가 발생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민특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잘 보다가 잘 봤는데 선택이 나중에 발목 잡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디자인 강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는 뭐 후배들이나 있으면 그냥 디자인 보호법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배님들한테도.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2차 시험 특징 중에서 이제 이거는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을 이제 선택한다는 걸 가정하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차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주 쉬운 단문형이 나와요. 단문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논술 시험의 꽃은 요 사례형 문제를 잘 풀어내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민소도 똑같고 특허도 똑같고 상표도 똑같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법학 시험이니까. 사례형을 왜 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리사 돼서 맞닥뜨리는 것이 다 모든 것이 고객의 상황이고 고객의 상황이 나한테는 이제 사례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변리사로 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역량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형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고, 사례형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사례형, 우리가 이제 법조문 가지고 법조문이나 그런 심사기준 판례 내용 가지고 잘 적용을 하는 것들이 있고, 대놓고 이런 사례 예시들이 판례나 심사 기준에서 그냥 나와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단문은 자, 신미성에 대해서 써보세요. 신규성에 대해서 써보시오. 그냥 이렇게 내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옛날식 문제. 요즘은 잘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요즘엔 아주 잘 안 나와요. 출제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뭐 나오게 되면 땡큐인데 이게 너무 성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논술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잘 안 나오고, 요게 이제 위주로 잘 나오다가 한 번씩 요 응용 단문형 같은 문제를 내곤 했었어요. 옛날에는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가 사례로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일반 단문으로도 만나본 적이 없고, 요 단문들을 적절히 배치해 가지고 하나의 소논문을 작성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하, 뭐 포기, 또는 디자인권의 뭐 소멸, 또는 아니면 설정 등록의 효과, 요런 걸로 여러분들 4페이지, 5페이지 쓸 수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뭐 취하, 뭐 갑자기 절차 소멸시키는 거 나의 의지에 의해서, 소멸은 뭐 내가 직접 취하 포기해서 소멸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무효 심판에서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의 신청에 의해서 날아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4페이지, 4, 5페이지를 써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설정 등록의 효과? 아니 뭐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뭐 더 이상 뭐라고 말해.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응용 단문형은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근데 이 골치 아픈 걸 우리가 50점 패스 맞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서 우리는 사례형 대비를 열심히 하고 응용 단문형 나오면 다 같이 어려워요.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시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응용 단문형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목차 정도 대비를 하면 돼요. 목차 정도 대비를 하면 되고 뭐 시간이 없으면 동차분들은 저 사실 응용 단문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사례형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형 위주로 대비를 하면 되고 우리가 일반 사례형 또는 판례 심사 기준 보면서 기본 사례 같은 거 이제 숙지를 하면 돼요. 자, 기본 사례는 우리가 이 변리 사업을 할 때, 변리사로서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예요? 이거 등록받고 싶어요. 이게 등록될까 안 될까 판단하는 거. 누가 내 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침해 사건. 그리고 침해 사건을 그때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사건들에서 우리가 대응 조치들 아니면 그 반대 입장이 됐을 때 침해 주장을 당했을 때 제3자로서의 그런 대응 방안 또는 뭐 무효 심판이 이제 청구가 됐을 때 그 심결을 예상하는 거. 그것이 나중에 뭐 특허법원이나 이런 데 올라왔을 때 심결 취소송 제기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판결을 예상하는 거. 그런 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떤 플로우로 목차를 잡아서 쓸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면 사실 조금씩 바꿔가면서 목차를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머리에 넣어 놓고 목차를 이제 조금씩 바꾸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시면서 길러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들으면서도 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감을 잡아 나가시다가 실제 답안지 쓰는 거는 실전 GS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사례형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례하고 심사 기준은 숙지를 해야 된다. 요 일반 사례형 문제 푸는 데는 당연히 이론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번 기본 이론 내가 이제 1차에서 조금 이제 뜬구름 잡듯이 공부를 했다면 진짜 이제는 이론을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례 심사 기준 숙지하면 되는 거고 자, 응용 단문형은 시간이 되면 여기가 중요해요. 시간이 되면 목차를 숙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도는 시험 이거는 뭐 지금 풀 건 아닌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2016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2번이에요. 그래서 일반 단문형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일반 단문형은 되게 쉽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디자인 보법 어쩌고 저쩌고 쭉 있는데 결국 디자인으로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중 이게 뭐야? 34조죠. 34조에서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물품과 혼돈을 가져온 염려가 있는 디자인 34조 3호 저명한 상표가 있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얼마나 성의가 없습니까? 이거 그냥 34조 3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 테마 디자인 보호법에 이렇게 목차 있어요. 그거를 쭉 써 내려가면 되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누구나 잘 쓰겠지 사실. 디자인 보호법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거 뭐 푸는데 다 똑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이런 문제는 나올 수는 있지만 많이는 안 나와요. 빈도가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쉽죠?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응용단문형. 자, 응용단문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외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디자인 A에 관하여 뭐 국제 출원 내려면 헤이그 협정에 대한 가입국인 5개국에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 그래서 5개국이니까 5개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 출원하면 되죠. 대신에 지정국을 5개 지정하는 거고. 근데 이제 갑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우리나라랑 상기 5개국을 지정국으로 우리나라랑 상기 5개국이면 6개국이네. 자, 이런 것도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상기 5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해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출원하려는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이 6개국에 대해서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국제 출원의 국제 등록의 효력. 우리나라에서 국제 등록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에 관해 설명하시오. 물론 이건 이제 응용 단문형 같은 요 국제 등록 디자인 존속 기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국제 등록 효력이 뭐야 도대체? 국제 등록 효력이. 이건 이제 국제 등록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국제 등록부에 등재가 되면서 국제 등록일이 국제 등록이 된 날이 아니라 여기 하면서 국제 등록일이 딱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지정국에서의 출원으로 인정이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이제 뭐 이때로부터 뭐 6개월 아니 이때로부터 12개월 지나면 국제 등록 공개가 되며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적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긴 한데 그때그때 그 조문들을 떠올려 가지고 목차를 잡아서 써줘야 되는 내용들이. 그리고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것에 비하여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을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관해 설명하죠. 도대체 뭐야? 값이 좀 싸다. 한꺼번에 여러 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에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우리가 자주 암기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목차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식으로 목차 쓰고 여기다 그냥 내용 채워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출제 빈도도 낮다 보니까 이거를 대비하는 게 50점을 맞는데 효율적으로 맞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주 용이한 그런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야말로 방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내가 뭐 책 열심히 읽고 좀 대비하면 풀 수 있겠다 충분히. 고런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일반 사례형이에요. 일반 사례형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가 쭉 나오고 요거를 이제 목 찾아봐서 쓰는 건데 보시게 되면 전기압력 보험법서에 대해서 부분 디자인을 출원한 거야. 부분 출원했고 뭐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을 해라. 그리고 출원인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 출원은 부분 디자인을 포함하는 전체 디자인에 관한 출원이고 후 출원은 부분 디자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문제풀이 시간 전체 디자인, 부분 디자인 이렇게 앞뒤로 출원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경우 등록받을 후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는가? 자 이 상황에서 등록받을 수 있나요? 물론 선출원주의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비유사니까 안 되겠지만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공개가 이루어지면 뭐가 적용이 될 수 있죠? 그 부분과 유사한 경우에는 33조 사망에 적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요런 내용들 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분 디자인의 등록 대상이 되는 부분과 유사한 부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등록 출원이고 선출원이 부품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부분 디자인으로 했어.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우리 원칙적으로 비유사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는 적용이 없지만 공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공개가 되면 근데 공개가 돼도 안 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유사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 대상이 되는 그 부분하고 이 부품의 일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33조 3항에는 일부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적용이 안 되겠죠. 자, 요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적을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대부분 33조 3항이에요. 물론 이번에 심사 기준에 개정이 돼 가지고 전체 디자인하고 부분 디자인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건 이제 제가 본 강의에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 이번에 개정 사항이에요. 전체 디자인, 부분 디자인, 우리가 지금 1차 시험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비유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죽었다 깨어나도 비유사에서 약간 열어줬습니다. 아주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한 부분만 파선이고 나머지 실선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예시입니다. 이건 뭐 법적으로 맞는 내용은 아니고 컵이 있어요. 자, 이건 컵 온전한 전체 디자인인데 내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밑에 부분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얘는 부분 디자인이고 얘는 전체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 둘이 똑같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여기 뭐 밑바닥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얘만 이렇게 점선이 좀 들어갔다는 이유로 얘는 부분 디자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원래 법에 따르면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은 죽었다 깨어나 비유사니까 얘는 무조건 비유사야.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당연히 둘이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우회하는 그런 탈법까지는 아니지만 법을 우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서는 자, 매우 미미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시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똑같으니까 아주 요런 경우에는 그래도 제한해서 좀 유사로 봐주자. 얘가 좀 장난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사로 봐주자고 개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과거 문제니까 무조건 이제 비유사라는 측면에서는 3점도 사망이 논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이게 가는 거예요. 자, 문제 소재 해가지고 여기다 이거는 33조 사망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뭐 46조 1항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둘 다 비유사로 어쨌든 안 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논점은 부분 디자인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부분 디자인이 뭔데? 그런 거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메인 논점 이거니까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아니면 부분 디자인에서 여기서 또 적어줄 거는 유사 판단 방법. 3.3항 뭐 의추지, 뭐 요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판단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판단 방법 이렇게 해서 흠결시 취급. 흠결시 취급이 뭐야? 거절되는 거. 4의 경우 해서 1번은 어떻게 되고 2번은 어떻게 되고 적어서 끝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적겠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요 내용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당장 풀 건 아니니까 요런 정도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고. 자, 심사기준 사례.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화상 디자인 심사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화상 디자인 심사 기준이 이거 그때 들어오고 나서 바로 나왔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상 디자인이 뭐 공간 등에 투영된 가상 키보드, 약간 매트릭스처럼 투영되면은 우리 이런 화상, 가상 키보드용 화상 이거 돼 안 돼? 돼 안 돼요. 이거 옛날에는 안 됐어. 옛날에는 표시부를 구비해야지만 뭐 약간 표시부를 전제로 해가지고 좀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화면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고, 요런 가상 키보드를 조작하기 위한 그런 화상도 우리는 인정을 해주죠. 뭐만 있으면? 용도만 있으면. 용도, 인풋이거나 아웃풋, 기계를 조작하기 위한 거나 기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용도만 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성립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문제 소재해가지고 화상 디자인의 성립성, 물품성, 뭐 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화상 디자인은 어떤 거고, 제2조의 2에 있는 거 그런 거 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물품성 판단하는 거 심사 기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포섭을 하면, 자, 가상 키보드 조작하기 위한, 자, 뭐예요? 기기의 조작을 하기 위한 거. 굳이 표시부를 구비 안 해도 되는 거. 이때는 개정이 됐을 해였어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도 좀 적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6점 분량, 6점을 한 페이지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지 디자인이 이렇게 있는데 출원 디자인이 이렇게 됐어요. 둘 다 공지도 화상이고 얘도 화상이에요.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신규성이 논점이 되는 거죠. 신규성 논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사 판단 하라는 거지. 유사 판단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건 뭐예요? 입력이 컬러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색깔 좀 다른 거랑 뭐 클리어 엔터 대신에 샵 별로 바뀐 거. 자, 요런 차이만 가지고 할 거냐. 일단 형상 모양은 비슷하다고 봐야지. 글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글자들은 기능 발휘를 위해서 있는 정보 전달의 목적이잖아요. 정보 전달의 목적이 위한 거지. 이런 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둘이는 이제 형태는 유사하다고 봐야죠. 그럼 뭐가 다르냐? 현관 출입 비밀번호 입력용 화상이랑 전화번호 입력용 화상은 엄밀히 다르긴 해요. 용도가 달라. 왜? 현관 출입 비밀번호? 이거는 우리가 띡띡띡 눌러서 집 들어가는 거고, 전화번호는 이거 뭐 전화번호 그냥 입력하는 거잖아요. 010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둘이 용도가 다르지만 이거를 갖다가 여기 좀 바꿔가지고 쓰든 이거를 바꿔가지고 여기 쓰든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은 용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서로 유사한 물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유사하다. 자, 그런 내용을 적어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아까 문제 소재가 화상 디자인의 유사 판단이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신규성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화상 신규성 적어주고. 아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문제의 소재. 뭐가 먼저 나와야 될까? 웬만하면 신규성. 왜? 공지 디자인과 출원 디자인 간의 관계니까 신규성. 자, 신규성에서 중요한 게 뭘까? 유사해요. 물론 이제 공지 여부도 있지만, 공지 얘가 뭐 대놓고 공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논점이 아니고 유사한지를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유사한지 판단을 한다. 유사 판단 방법. 유사 판단 방법. 거기 뭐가 있어요? 진짜 일반적인 것도 있고, 일반적인 판단 방법도 있고, 화상 디자인만의 판단 방법이 있어요. 특히 형태가 유사하니까 그 물품의 판단에 대해서 그런 것들 좀 적어준 다음에 결론. 얘네 유사하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물어본 거는 디자인과 A와 B의 유사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신규성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신규성 문제가 없고 유사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판단 방법 적어주고, 화상 디자인의 판단 방법 적어주고, 결론 유사하다. 왜? 혼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뭐 좀 대충대충 적고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문제를 좀 같이 빠르게 풀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작년 기출문제 1번이에요. 이거 이제 판례 사례형입니다. 판례 사례형.
요거 혹시 뭐 판례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이거 스마트폰 링 사건이거든요. 스마트 링. 스마트 링 이렇게 해 가지고 손가락 끼워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에 직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오는 스마트폰 링이에요. 얘가 동그라면 잘 안 설 텐데 저기에다 직선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잘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등록 디자인 X가 있는데 Y 제품이라는 애를 실시하고 있는 애가 보니까 뭐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거의 둘이 유사한 거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요 사건을 가지고 낸 문제예요. 요 사건을 가지고 냈고 뭐 일단은 뭐 보게 되면은 뭐 A사의 입사 전에 B사의 제품을 공동해서 공동 개발해서 디자인 X를 완성을 했고 디자인 요것도 이제 이런 것들도 논점이 될 수 있죠. 공동 개발을 했으니까 이게 뭐야? 공동 출원을 해야 되는 애죠. 공동 출원 요건을 만족해냈지. 근데 갑은 디자인 X를 자신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것도 무효 사유가 있는 거죠. 출원했고 이후 갑과 C의 디자인 양도 계약에 따라서 디자인 X의 출원인을 C로 변경하고 이거 또 맘대로 자기 출원인을 변경했어요. 왜 이거 안 되죠? 왜냐면 공동 출원해야 되는데 이제 출원 그 디자인 디바건에 이전을 할 때도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저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사는 디자인 X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가지게 되었다. 을은 시사로부터 디자인 X에 대한 권리를 또 양수하였고 병은 B사로부터 스마트 그립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물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에 스마트 그립 디자인 Y 제품을 이제 제조 판매하였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 을과 병이 디자인 보호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과 병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면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적법하진 않지만 디자인권을 가지게 된 자한테 이 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하니까 뭐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을은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지금 가지고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 자인 거고 Y 제품을 실시하고 있는 자인 거고 그 다음에 병은 B사로부터 입사 전에 B사랑 공동 개발했단 말이에요. 공동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혼자서 출원을 했으니까 B 그리고 을은 C사로부터 했고 병은 B사로부터 요거를 판매할 권리를 지금 가지게 된 거니까 그럼 병은 지금 어떻게 하겠어? 병이 지금 을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을은 뭐예요? 지금 현재 자신의 디자인권을 가지고 병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을한테 공격을 할 때 무효 사유를 들이밀어야겠지. 무효 사유. 요거 공동 출원 가지고 무효 사유 들이밀고 뭐 공지된 디자인이 있다면 요거 지금 원래 뭐 기존에 있었던 이거 전에 있었던 공지 디자인이다. 이게 원래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에 있던 공지 디자인들 가지고 너 이거 창작 비용이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해요. 무효 심판도 있고 얘가 침해 들어오게 되면은 창작 비용이성에 기한 항변이 가능하냐 또는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어서 뭐 자유실시 디자인의 항변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논점이 만약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풀어봐야 알겠지만 그 을 입장에서는 이거 침해 주장하는 거지. 침해 주장하면서 아니면은 이 지금 공동출원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 이거 지분 무효가 있긴 한데 협상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내가 온전히 권리 갖고 너도 실시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실시 협의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목차를 잡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문제의 소재 뭐 요런 상황이고 요런 것들이 논점이 됩니다. 하고 크게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나누어 가지고 크게 목차는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번 을이 뭐야? 뭐 무효 심판 같은 거 검토할 수 있고 그렇다면 뭐 창작비 용이성의 무효 사유나 아까 공동 출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쓰고 사안의 경우 을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해 주장할 수 있다. 일단은 적법한 권리이고 창작비 용이성 무효 사유 가지고 권리 부정의 항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침해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게 되면 또는 무효 심판한다고 난리를 치면
협상을 해가지고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여기서의 갑자기 33조 2항이 이 문제가 있을까? 요거를 떠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이 판례를 공부하고 있었다면 33조 2항 갑자기 딱 떠올려가지고 논점으로 뽑아낼 수도 있겠죠.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판례 공부도 좀 하고 심사기준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논술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답안 작성의 기본 룰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막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제 뭐 민소도 기본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특허상표 만약에 메가 변리사 커리큘럼 따라가신다면 뭐 하이브리드 기초 GS 아마 수강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쉽게 쓰자는 차원에서 물론 이제 특허상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강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개조를 해 나가면서 그 논리를 좀 쌓아 나가면서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남들보다 잘 쓰기 위한 그런 게 있는데 디자인 보호법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죠. 뭐 기본적인 정도의 답안지만 작성해도 우리가 50점 넘게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답안지 어떻게 쓰는 거냐? 논술이라는 게 뭐야? 우리 원래 서론, 본론, 결론 이대로 쓰면 돼요. 서론, 본론, 결론. 근데 이제 법학 답안지 작성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점의 추출 부분 작성하는 게 서론입니다. 서론이라는 건 뭐야?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글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을 추출해서 요건 논점이 어떻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목차에는 이런 걸 가져가는 거예요. 가장 서두에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논점이 되니까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뭐야? 자, 논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써줘야죠. 거기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 신규성이면 신규성의 의취지, 요건, 어떻게 판단해, 유사 판단 방법 이런 거 학판검은 디자인에 쓸 리가 없긴 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요 내용들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암기해야죠. 암기. 요 암기해야지. 요거 내용 적어놓고 그러면은 요 논점들을 가지고 지금 사안에 맞춰서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이 결론. 아까 보면 유사냐 비유사냐, 등록 가능하냐 안 하냐, 어떤 조치가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여기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총 3단계로 다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채점을 할 때 결국 점수는 답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답안에서 채점을 하잖아요. 답안을 보고 채점을 하는데 이 채점을 하는 거는 거의 논술 답안에서 점수가 논점 맞췄냐 그리고 결론 맞았냐 신규성 논점을 뽑았냐 유사여부 맞췄냐 공지랑 유사여부 맞춰가지고 신규성 위반 맞췄냐 안 맞췄냐 그 다음에 그 안에 신규성 내용 좀 잘 썼냐 제대로 분량 맞춰가지고 잘 썼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50점 받는데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건 논점 잘 뽑고 그 다음에 결론 맞추고 그리고 사이는 저 일반론을 분량으로 채운다. 분량으로 채우긴 하는데 이 분량보다는 목차로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 자, 논점은 이렇게 뽑았어.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잘 보이게 써놨어. 그러면 사실 요 안에 있는 내용 안 읽어도 얘는 좀 제대로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점은 목차를 통해서 어필을 한다. 목차를 좀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다. 나머지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들은 키워드 위주로 간다. 그래서 본문은 키워드 위주로 기재한다. 이거는 암기가 필수다. 그 다음에 결론은 정답 맞춰야죠. 정답. 유사나 비유사. 뭐 구체적으로 사안 해결을 잘 써주는 게 아주 중요하긴 한데 뭐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론만 맞춰도 50점 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추출해서 이거에 한번 사례의 정답을 맞춰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가운데 들어가는 건 이제 7월까지 미친듯이 암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일단 공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이상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목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목차의 제목이 거의 다 뭐 예를 들어서 신규성 뭐 추론되는 A가 신규성 위반인지 여부 이렇게 쓰고 1번 의취지 신규성 의취지 요건 판단 기준 한계 수칙은 사안 해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안의 경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목차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이제 기본 이론 강의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점 어떻게 추출하냐? 논점을 어떻게 추출하냐면 사실관계를 입력을 받죠,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이 브레인에 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뇌에다가 사실관계 입력하는 거야. 입력 어떻게 해요? 문제지를 보고 입력을 받죠.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가지고 논점을 추출하는 거예요. 유사다, 뭐다, 이거 같은, 그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추론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겠지. 똑똑해져야겠지. 그게 뭐냐면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명확하게 법리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신규성 판단이라는 거, 유사 판단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물품성 논점인데 물품성 판단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빨리 하려면 우리가 요것만 입력돼도 기계적으로 물품성 논점이네요 라고 물품성이 얘가 인정이 됐네요, 불인정이 됐네요 라는 결론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훨씬 요거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하는 게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뇌에서 빨리빨리 돌아가는 걸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요 사실관계 있죠? 얘가 뭐라는 거. 그냥 얘 한증막 세 글자만 봐도 바로 물품성이 떠오르게 그렇게 해주면은 아주 요 목차 잡는 속도가 아주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심사기준이나 판례의 내용, 요 사실관계 여기 나올 수 있는 내용,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좀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이론 강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요거 이제 한증막 사건, 재질 구조 및 뭐 구전 형상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동산성이 없어가지고 물품성이 없고 3.3조이랑 본문 위반으로 우리가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그게 이 판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보면 물품성, 동산성이 논점으로 떠오르고 이걸 가지고 판례 문건, 재질 구조 등에 비추어서 현장 시공에 의해서 건축되는 부동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암기를 우리가 여기다가 그 다음에 결론 이거 알고 있으면 뭐해? 이게 물품성 인정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불인정됐어요. 동산성이 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은 불인정이 됐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왜?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거예요. 자,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됐냐면 이 동산성을 부정을 한 게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 사람이 들락날락 하면 여기 최소 1.6m라고 해볼게요. 여자분들이라 치고. 자, 1.6m야. 근데 이게 지금 4층이거든요. 근데 얘가 총 27층이에요. 곱하기 6 해야지. 곱하기 6 하면 거의 10m란 말이야. 이렇게 큰 거 동산성이 있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건 다 황토랑 뭐 벽돌 같은 거 적층해 놓은 거예요. 그거 엄청 무거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자, 재질은 황토나 그런 돌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는 지금 27층 적층된 구조라서 거의 10m를 넘어가고. 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무거운 거 가지고 와서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되는 부동산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산성이 인정되면 안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판례 문구에다가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놓고 사안의 경우 아까 있었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아까 그런 거 가져오는 거죠. 사실관계 갖고 와서 뭘로 적층이 되어 있고 어떤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서 이런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되는 부동산이라 한증막은 구체적으로 이제 물품성 위반에 따라서 결론이 뭐야? 샘선조이랑 본문 위반이라고요. 자, 그렇게 돼서 거절이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논점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판례 가지고 하긴 했지만 판례를 공부해 놓으면 이렇게 논점 추출하는 게 굉장히 쉽다. 그래서 판례를 공부할 때는 일단은 요걸 해야 돼. 얘가 무슨 논점이다. 얘 결론 어떻게 됐다. 이거 일단 암기가 돼야 돼. 암기가 되고 이 판례 문구야. 뭐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또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례는 공부하는 거다. 결론, 판례 문구. 내가 쓸 판례 문구.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도대체 공부 시간 그래서 얼마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동차는 민소야 하는 민소. 이게 동차입니다. 동차분들. 근데 기득도 똑같아. 기득도 여긴 똑같아요. 남는 시간에 디보 해야 되는 건 똑같아. 왜? 민소 특허 상표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걸로 합격이 정해지니까 이걸 이제 통과해야 합격이 정해지는 거, 합격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민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특허 상표 하시고 그 다음에 디보 하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냥 뭐 동차든 기득이든 갔을 때 거의 뭐 만약에 공부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이렇게? 이 정도 했던 민특상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뭐 그래도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동차분들은 요 1 가지고 맨날 1씩 하면 되긴 한데 1시간씩 공부해 가지고 이제 감질만 나 가지고 실력이 잘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한 2-3시간씩 공부하고 뭐 좀 이틀 있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정도 투자는 필요해요. 왜냐면은 아까 봤듯이 우리 이제 기본 이론 20강 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암기하고 이제 습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 수강하고 암기하는 거다. 대부분 이제 암기로 쓰시겠죠, 7월까지는. 그래서 뭐 자기 전에 오늘 공부 다 끝났다. 민특상 공부 끝났으니까 자기 전에 뭐 한 1-2시간 보면 1시간 정도 보면서 암기를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강제해야 돼. 강제 안 하면 미루고 이건 4월부터 할래. 5월부터 할래. 6월부터 할래. 이러다 망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도 디자인 보호법 페일 비율이 최근에는 뭐 16% 10%였지만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그러다가 30%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를 해줘야 돼요. 강제를 해서 우리가 자투리 시간이나 일반적으로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간에 이제 지금부터 디자인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시간을 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1-2시간 정도 디자인 공부를 하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디자인이 너무 갑자기 재밌어. 그래서 디자인을 너무 많이 해.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 하세요. 나는 12시부터 1시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만 딱 한다. 양치하고 약간 잠 깨고 자기 전에 한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3월 기본 강의를 20강에 맞추어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요 2개는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강의만 들으시면 되는데 기본 강의에 지금 개강이 3월 중순쯤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때 되면은 뭐 거의 다 완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3월에 들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웬만하면 실전 GS 끝나기 전까지 들으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4월에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때까지 4월 30일까지 들어주세요. 4월 30일까지 듣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도 되고 뭐 5월 조금 넘어도 상관없어. 5월 넘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 스승의 날 5월 15일까지는 들어줘요. 들었으면 좋겠다. 권장입니다. 권장. 그래서 추천 수강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동차 정석. 난 딱 정석대로 하고 싶다. 4월 30일까지. 자, 우리 4월 30일까지 기본 강의 듣습니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제가 나눠드리는 심사기준 자료랑 판례집 같은 거 좀 복습하시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심사기준 판례집은 여기서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디자인법법 4문제 풀고 약간 강평 시간이 남으면 그때그때 막 설명을 막 때려 박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조금 이해가 안 됐다도 괜찮아. 거기서 충분히 이해하고 안 되면 이제 문제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당하시면서 심사기준하고 판례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시전 제스 듣는다. 요거예요. 근데 나는 소유주의 민소 특허 상표 하는데 막 시간이 없어. 그러면 가장 막바지가 있습니다. 자, 5월까지 도저히 나 불가. 디자인 손 놨어. 그러면 적어도 6월에 있죠. 6월에 예를 들어 제 실전 GS를 들어요.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듣잖아. 토요일, 일요일 실전.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있잖아요. 요때는 이제 실전 GS 복습하고 기본 이론 강의 듣고 이렇게 가는 거지. 왜냐면 이때 못했으니까 6월에는 죽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1시간씩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6월에 와가지고 한 3시간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방법이 있다. 동차 빠듯해요. 요때는 뭐야? 6월 주중 강의 기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6월 1회차 2회차 뭐 예를 들면 1회차 2회차면 거의 등록 요건 전까지거든요. 특유 디자인까지. 그러면 그 특유 디자인들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듣고 오는 거지. 아마 한 4강 5강 정도 될 거예요. 그럼 4강 5강을 이때 듣고 시전지에서 준비해가지고 막 암기 겁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시전지에서 또 쓰고 그러면 여러분 처음 쓰시면 반드시 털립니다. 그러면 막 탈탈탈 털려.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거 이제 우리 지금 특상에서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강의처럼 가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강의인데 하이브리드 실전인 거지. 하이브리드 실전 GS처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된다. 동차 빠듯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득이면, 기득분들이시면 기득인데 내가 50점 이미 맞아봤다 동차 때, 그러면 뭐 굳이 실전 GS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차 기득이면. 이거 두 개는 뭐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좀 더 판례를 보강하고 싶다, 판례. 내가 좀 더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사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고 싶다 하면 사례 강의. 근데 뭐 기득 정도 되셨으면 굳이 뭐 사례 강의 안 듣고 바로 사례집만 풀어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뭐 개강 시점은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3월 17일에 개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월 17일에 개강이 예정이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도 같이 아마 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얘는 명확하진 않지만 뭐 4월 중순쯤 계획하고 있고, 팔레트가가 아마 사례강의 끝나는 대로 제가 찍을 거라서 얘는 뭐 5월 초나 그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6월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짧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뭐 파이널 강의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자인 보고 너무 많이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뭐 많이 남는다거나 민소 특허 상표가 너무 자신감 있다거나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 강의 실전 GS만 듣고 나머지는 스스로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드리는데, 저는 뭐예요? 저는 강사니까 좀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강의랑 팔레트 강의를 넣어두는 겁니다. 근데 뭐 사례 강의는 제가 볼 때 디자인 보호법에서 좀 사치라고 보는데, 사치예요, 사치. 기초 GS 사례 강의, 디자인 보호법에서 사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강의 듣고 실전 GS 풀면 되는 거고, 팔레트 강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특히 뭐 기득분들이나 부진정 동차셨다던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번 돌았는데, 내가 판례나 이 판례 때 심사 기준 개정된 것도 같이 좀 볼 거거든요.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심사 기준이나 판례 같은 걸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뭐 제 GS 안 들으시더라도 다른 실전 GS 가셔가지고 그런 판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판례 사례형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 수강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좀 잘 하셔가지고 하면 되고, 판례집은 뭐 이쯤 5월 이쯤에 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뭐 판례집 꼭 안 보시더라도 제가 3월 기본 강의 찍을 때 자료는 다 드릴 거예요. 자료는 다 드리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나 판례 자료는 이거는 굳이 뭐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시는데, 뭐 제가 내긴 하지만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시면 사시고,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자료 다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거 이제 뭐 출력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출력이 귀찮고 난 돈이 많다 하시면 판례집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3월에 잘 들으시고 6월에 실전 GS 들으시면 되는데, 자 6월에 이제 실전 GS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강으로 열리고, 실강으로 현장 강의를 올리고 온라인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찍은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뭐 워낙 시간이 없으시면 지방에 있다거나 하시면 굳이 뭐 디자인을 실전으로 듣지 않아도 뭐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온라인으로 들으신다고 하면은 현장감이 중요합니다. 현장감이라 하면 2시간을 딱 맞춰놓고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문제 푸는 것처럼 막 사례 문제 그냥 대충 풀어가지고 그냥 답 맞추고 논점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안 돼요. 그렇게 할 거면 현장으로 꼭 오시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실전에서 듣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사례 강의 듣지. 아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감 이게 이제 2시간을 꼭 뭐 내가 막 여기 실제 시험이다 해가지고 스터디 카페 가서 적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 스터디원들 구해가지고 2시간 동안 딱 체크해가지고 삐삐삐 올리면 손 떼게, 그런 상태, 그런 연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실전 GS를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실전 GS 때만 풀 답안을 쓰시는 거예요. 16장, 이제 20장으로 늘었지만 풀 답안을 쓰는 걸 실전 GS 때만 하자.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 상표, 민소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뭐 주중에도 열심히 쓰는 거지. 쓰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쓰는 연습은 실전 GS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복습하실 땐 목차 잡아보고 암기하고 그런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특징은 뭐 그런 거예요. 답안 작성 내공을 위해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 하는데 거기서 추론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별로 이론을 복습하고 답안 작성 전략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거 답안 작성 전략이라 하면 목차 어떻게 잡고 거기다 키워드 어떻게 넣을 건지 보는 거고, 판례나 심사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심화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 심사 기준도 열심히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사례 문제 풀이를 좀 넣어봤어요. 사례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게 특상 하이브리드 강의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필을 받아가지고 같이 사례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두 강씩 10회 구성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두 강은 거의 막 몰아치듯이 하고 좀 쉬었다가 두 강 찍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 두 강이 끝날 때마다 문제 두 문제씩 주어드리는 거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는 뭐 답안지 작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목차 잡아보고 키워드 잡아보고 논점 뽑아보고 정답 내보고 요런 정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풀이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거 답안 채점은 해드리지 않아요. 제가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목차를 잘 잡았는지, 답안을 그러니까 목차 잘 잡고 논점 잘 뽑고 결론까지 잘 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점 추출하고 목차 잡는 연습이 목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한다. 이 기본 강의에서 이론하고 목차 잡는 것까지 한다. 실제 쓰는 건 실전 GS 가서 하시면 되고,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차 강의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 기본 강의 동차는 4월에 수강하자. 늦어도 실전 GS 전까지 수강하는 거고,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 계속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 계속 하는 거예요. 기본서 산 그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 두 문제씩 나오는 거, 두 강에 두 문제씩 나올 건데 그런 거 미리 풀어보고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거는 이 사례는 거의 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우리 기출을 그냥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런 감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전 GS 가는 건 가서 8회차 모두 전력으로 풀답안 작성하는 겁니다. 전력으로 풀답안 작성하라는 말은 뭐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비유를 좀 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세트에 할 수 있는 게 팔랩이야. 팔랩스야, 팔랩스. 팔랩스라는 거는 8번 미는 거예요, 8번. 자, 8번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건데, 8번밖에 못 미니까 8번은 항상 전력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번은 없어. 9번은 없습니다. 디자인 보호법 9번 하면 떨어진다 생각하세요. 8번에 그냥 다 끝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 하나하나 할 때를 최선을 다해서 실전 GS 수강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런 걸 드리는 거고, 다시 써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복습의 목표는 만약에 내가 좀 미숙한 개념이 있다면 그거 숙제하는 거, 그리고 논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논점을 빼먹었어요, 쓸 때. 그럼 그거를 나중에 같이 가서 목차를 잡아보고 논점 푸는데 또 이 논점을 빼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빼먹거든요. 한 2주 뒤에 풀어보세요. 무조건 빼먹는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는 데 쓰시면 돼요. 직접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대비할 때는. 그래서 제 모토는 한 번의 기본 강의로 더 이상 이론 공부 안 하고 나 이제 바로 이제 암기에 들어간다. 자, 요런 느낌이고, 한 번의 실전 GS 강의로 더 이상 답안 작성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효율적으로 2차 강의를 통해서 디자인 보법 50점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칠 거고요. 뭐 제가 이 페이지는 뭐 1차 강의 때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디자인 보호법 공부해가지고 50점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강의도 그렇게 찍을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을 패스로 가는 길로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오리엔테이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